그게 이제 습식 마감이 되는 거죠. 물하고 섞어서 하니까. 근데 뭐 전통 한옥이다 그러면 미려하게 할 때 석회 마감을 할 수도 있죠. 굉장히 고급이죠. 석회 마감은. 석고. 그리고 이제 석고가 있는데 습식으로 석고 마감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석회 마감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비슷한 성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물털 섞어서 했는데 서양도 동물털 같은 거 섞고요. 그래가지고 반죽해서 해요. 그래서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견고한 느낌이 있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석회나 석고 계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석회 그냥 거칠게 마감한 벽체가 위에 있는 경우고 오른편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시멘트 벽 마감이에요. 대곡선으로 다듬어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석고로 마감한 보다 곱게 다듬은 경우. 이게 이제 서양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그 석고 마감만 가지고 멋을 낸다 그러면 최고급에 이른 것은 그 베니스 스타일로 하는 석고 마감이 있어요. 그거를 마무리노라 그러는데 요즘 가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석 가루랑 석회 가루를 서로 섞어가지고 마감을 하는데 얘가 광택이 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고요. 보통 석고 마감보다도 더 표면이 더 견고해요. 광택까지 나고. 그리고 색깔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되게 화려한 어떤 그 마감재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석고 계열에서는 이런 화려함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럼 그만큼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베니스에서 발달하냐면은 베니스는 그 산호초 위에다가 산호초 위에 흙을 매립을 해가지고 만든 땅이잖아요. 인공섬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건물을 짓는데 자연 석재를 갖다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거우니까 건물이 무거워지니까. 하지만 자기네도 대리석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만든 방법이 바로 이 플라스터링이에요. 대리석 가루랑 석회를 섞으니까 돌처럼 어떤 느낌도 나고 광택도 나는. 대신 페인트도 섞어가지고 무늬도 내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거죠.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역시 리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리움 가면은 그 로비가 있는데 거기에 플라스터링 마감한 게 이 베네치온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고급스럽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석고 마감, 베니스 방식으로 하는 마감은 바로 이런 마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석고 마감 같은데 약간 그 클라우드, 구름같이 약간 이런 얼룩이 있고 그리고 얘가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나고 거기 색깔을 넣었는데 색깔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더라. 광택까지 나는 석고 마감이다. 그리고 표면도 거의 대리석만큼 뺀질뺀질하고 그렇다. 그건 이제 베니스 스타일 석고 마감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일단은 저 석고 마감을 습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물을 어느 정도로 빨아들이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적절히 받아들여야지 부착이 잘 되고 그리고 프라이머를 미리 칠하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터링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제 코너 같은 부분은 보강을 하거든요. 그걸 비드라 그래요. 비드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주로 만드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금속 재질도 있을 수 있어요. 종이 재질도 있고. 그래서 코너 부위를 보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 마감한 다음에 코너가 보이냐? 이 비드는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눈에서 사라져요. 마감재로 덮이는데 그 아주 얇게 코너 부분은 보일 수도 있어요. 결국 얘가 바깥쪽에서 그 단단하게 코너 부위 부딪힐 때 석고만 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갈 거를 버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전통 방식 같은 경우는 목재 외엽기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석회를 발라가지고 보강을 한 거죠. 그리고 EMS라는 거 있는데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그 철판 있죠? 그걸 EMS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 비드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다 이제 마감재로 두께를 형성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얘 코너 부분만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거긴 얇게 해서 도막을 입히면은 거의 보이지 않게 돼요. 대신에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 코너가 보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에다가 미리 비드를 해놓고서 마감재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섞어 뭐 시멘트를 바르는데 그냥 시멘트만 바르면 얘가 균열이 생기면서 떨어져 나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EMS 시트를 한번 댄 다음에 거기다 시멘트를 바르는 거죠. 예전에 EMS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외엽기를 해서 목재 얇은 거를 틈새가 벌어지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이로 틈새 사이로 그 석고 같은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철을 만들어서 얘가 잘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식 방식이 귀찮다 보니까 빠른 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석고보드죠. 그래서 얘는 공장에서 미리 보드 형태로 나와요. 외벽에 사용하는 석고보드도 있대요. 근데 많이 석고보드를 외벽에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뭐 성능에 따라서 방화도 있고 방수도 있고 화장실에 사용할 때는 주로 방수 석고보드 놓고 그에 접착 몰탈한 다음에 타일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죠. 자, 보면은 지금 이제 건식 석고벽인데 그 스터드, 아연 도광 스터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에다 석고보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뭐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시멘트 블럭으로 돼 있는 벽에다가 석고보드를 만약 붙이게 되면 건식으로도 붙일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접착제를 그냥 듬성듬성하게 바른 다음에 시멘트 같은 거예요.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접착성이 있는데 그에다 그냥 압착을 해서 저렇게 시멘트 보드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시멘트 보드 끝을 보면은 이렇게 테이퍼링이 돼 있거든요. 이게 약간 얇아져요. 이유는 서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접착제도 붙이고 해서 표면을 일자로 평활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부분 빈틈이 발생하는 부위에다가 일부러 테이핑을 해서 홈을 내고 여기다가 석고 같은 거를 이 부분만 땜빵 처리를 한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틈새도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연속되는 벽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석고벽, 건식벽체 작업할 때 보면은 보통 두 겹을 쓰거든요. 이유는 평활도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한 겹을 뭐 테이퍼링 돼 있고 여기 평활하게 땜빵을 처리를 한다 그런들 이 굉장히 커다란 벽체 규모가 되고 옆에서 이렇게 눈을 대고 보면은 얘가 우글우글한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어디까지 한 판 있고 그 다음 판이 어디서 이어지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겹을 하고 그 우글우글한 조인트 부분에서 생기는 우글우글함을 그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판은 일부러 그 첫 번째 판의 그 이음새랑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평활한 면이 비로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식벽에 석고벽을 칠 때는 9.5mm, 한국에선 9.5mm를 두 겹을 양편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벽 두께가 형성이 됩니다. 그 하는 작업을 보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서 그 스터드에다가 탁탁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이렇게 한 판 붙이고 그 다음 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 조인트 부분에다가 테이핑하고 석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사포로 갈아내고. 자, 그다음에 벽지. 벽지 뭐 저런 것도 뭐 따로 우리가 배워야 되나 하지만 벽지가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벽지를 언제부터 발랐냐 내려가다 보면은 처음에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류층 건물에다가 안쪽에다가 일부만 바르던 거였어요. 그것도 뭐 가죽이라든지 굉장히 그 무늬까지 있는 천을 갖다 대고 이런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굉장히 고급 소재에서 출발한 거예요, 벽지는. 자, 그래서 벽지는 뭐 일종의 약간 그 재질에 따라서 방음 효과도 약간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상류층, 중세 서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예 가죽으로 돼 있거나 거의 카페트에 준하는 그런 무늬를 갖고 있는 이런 천을 벽에다가 붙였어요. 중요한 방에다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진흙벽으로 돼 있는 그런 황토벽으로 돼 있는 데다가 안쪽에다가 그 닭종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한지 같은 거 붙여서 벽지 마감을 했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예뻐요. 천장도 그렇고 모든 안쪽에 가구는 한지로 마감을 해서 하얀 어떤 방이 나오거든요. 전통 가옥에서 보면은. 그리고 비단천을 할 수도 있고 뭐 날렵 목판 무늬를 찍은 벽지부터 많이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냐? 굉장히 보긴 힘든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만 들었지 비단천 마감한 전통주택이거나 목판 무늬 찍은 벽지 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현대에 들어서는 실내벽 시멘트 미장벽이 고르지 않아서 이걸 보호하느라고 보완하는 수단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적을 하던 시멘트 벽돌을 쌓던 아니면은 콘크리트 벽지를 하던 그 표면이 거칠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듬지 않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벽지 마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직장사들 집지 우리나라 집일 때 보면은. 그럼 벽지를 그냥 거기에 풀칠해서 붙이면 오돌토돌하게 같이 우그러질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요. 벽지를 그 작업할 때 보면은 테두리에만 풀칠을 해서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글우글한 거는 사실은 벽지가 벽에서 어느 정도 떠서 팽팽하게 떠 있기 때문에 얘 표면은 되게 반듯해 보이지만 뒤는 우글우글한 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벽지가 약간 공간이 떠서 뒤에 우글우글한 벽에 이렇게 붙는 거를 공간이 느껴져요. 요즘에는 그 DIY 실제로 자기가 마감하는 경우도 많고 실내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에 점점 밀리는 추세가 있죠. 벽지는 아무래도 셀프로 하기보다는 전문가가 할 때가 훨씬 더 빠르고 오히려 단가도 떨어져요. 벽지 종류를 보면 일반 벽지라는 게 있고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비닐 계열의 벽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포도 있고 뭐 비닐 실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발포 벽지 보면은 저렇게 돌출이 돼 있고 비닐 실크 계열은 뭐 그냥 줄여서 실크 계열이라고도 하지만 합성 섬유로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면에 요철도 있고 약간 두께도 있고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벽지예요. 그거 말고 드물게 그 다음에 하지만 고급 옛날부터 쓰던 것은 섬유 계열인데 그 중에 실크도 있고 섬유질 이렇게 두께가 보이도록 스트링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날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어떤 섬유 벽지는 갈포 벽지라고 굉장히 거친 그 재질로 되어 있는 벽지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크 벽지, 이건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실크 벽지는 실제로 실크로 되어 있고요. 갈포 벽지 오른편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인데 이게 거친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고급스러운 곳에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 판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어떤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걸레바지. 모든 실들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실도 벽 맨 밑바닥 보면은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에 한 10cm 정도 이렇게 판재가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주로 이제 목재 계열로 돼 있고 목재가 아니더라도 MDF일지라도 거기다가 시트 목재 무늬 있는 시트지를 대가지고 목재처럼 보이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사실은 되게 벽 전체를 목재 판넬로 덮는 어떤 그런 장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떡갈나무 같은 걸로 해서 벽재를 마감을 하는데 서양에서 이런 식으로 웨인스콧이라고 그러죠. 웨인스콧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뭐 높이를 뭐 허리춤까지 갈 수도 있고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벽 전체를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재 마감하는 전통에서 나온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에만 걸레질을 할 때 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긴 부분이 걸레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습기 있는 거를 이제 막다 보니까 일단 내오염성이 중요하고요. 내구성도 중요한 소재예요.
근데 그 걸레 바지도 이제 디자인할 때 우리가 실내 디자인할 때 어떤 재질로 어떤 형상으로 할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마감재랑 거의 같은 면이 일치하도록 단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돌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질도 뭐 플라스틱, 금속 계열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타일이 마지막 같다. 그리고 타일도 벽 마감재의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 붙임 몰타를 타일 뒤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접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공법이 떠붙임 공법이 있고 계량 떠붙임 공법이 있대요. 원래는 떠붙임 공법이 바탕면에다 몰타를 미리 바른 다음에 접착 몰타는 타일에다 바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붙이는 건데 계량 떠붙임은 바탕면에다가 접착 몰타를 미리 형상하고 접착 몰타를 바른 타일을 부착을 한다. 차이점 두 개의 아마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 글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그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왼편 그림이 왼편에 있는 게 아래 그림에서 왼편에 있는 게 한껏 저렇게 그 두껍게 바른 불침 물탈이 붙어 있는 게 그 보통 떠붙임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미리 얇게 그 접착 물탈이 붙어 있는 경우인데 저게 이제 계량 떠붙임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바탕 몰타를 한 2겹 정도 미리 쳐놓는 게 계량 몰탈이다. 그래서 타일에다가 붙이는 그 접착 몰탈의 두께가 약간 줄어든다. 뭐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 왜 이렇게 나오냐? 그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공할 때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보다 여러분들이 더 알아둬야 되는 거는 타일이 도기질이냐 자기질이냐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 왜 안 하고 넘어갔지? 이 뒤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압착 그 바탕면에다가 그 몰타를 바른 다음에 꽉 눌러서 붙이거든요. 그래서 압착 시공이라고 그래요. 몰탈이 굳기 전에 붙여야 되고 시공성은 좋으나 정밀도가 떨어지고 시공 편차가 높을 수 있다. 계량 압착은 압착 방식과 달리 타일에도 접착 물타를 발라서 압착을 시공하고 그리고 저게 시멘트를 바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도제가 그런 어떤 그 무기질 계열이 아니라 뭐 석재 계열이 아니라 만약 합판 뭐 방수합판으로 돼 있다. 그럴 경우에도 타일을 발라야 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그냥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타일 시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타일을 압착 시공을 하는 것을 벽에다가 붙이는 경우를 위에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디는 압착 시공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타일 계열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료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책들은 어느 책이냐면은 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 기술 지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그 책에 있어요. 그래서 분야가 건축, 전기, 기계 쪽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써 있는 워딩이 너무나 좀 시공 계열이라 가지고 건축가들한테 그게 적합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유는 중단을 하고 중지하고 여러분들 그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질문을 받을게요. 자, 참가자들 활용할 테니까 자,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도료 손실이 적어요. 에어 스프레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에어 스프레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만약 여러분들 마스크 안 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마셔가지고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만큼 도료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에어리스 스프레이도 물론 공기 중에 날리긴 하지만 그보단 훨씬 더 도료 손실이 적다라는 얘기고요.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게요. 10, 9,
자, 아까 자기질, 맞아요. 그거 다시 할게요. 그거 그냥 넘어가 버렸네?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은, 자기질은, 완전히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그, 단면 속에 있는 것까지 유리처럼 완전 녹아서, 결정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질을 깨뜨리면 유리처럼 깨져요. 우리가 쓰는 뭐, 주로 밥그릇 같은 경우, 대부분 자기질이에요. 근데 독이질은 겉에는 똑같이 자기질처럼 보이는데 내부는 입자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깨면은 흙처럼 가루가 나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텍스처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밖에 설명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자기질은 저렇게 완전히 속이 유리 결정화가 된 거고 유리처럼 완전히 결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습기에 강하고요. 반면에 독이질은 내부에 그 입자가 남아 있어서 깨뜨리게 되면 가루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이게 어디 쓰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이 그런 이유로 제가 부착해 놓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욕실 바닥에 쓴다. 그러면 자기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욕실은 가급적 자기질로 쓰는 게 좋아요. 습기에 강하니까. 근데 타일을 붙인다. 부엌이고 그냥 싱크대 그 상부장하고 하부장 사이에 붙이는 그런 타일이다. 그러면 습기에 그렇게 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독이질 타일을 써도 되는 거죠. 가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질이 더 비싸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자기질, 독이질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다시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